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못다 했었던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제 3부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을 익히자. 라는 부분이고요. 부제로는요, 워렌 버핏과 슈퍼개미들은 도대체 무슨 투자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을까라는 부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해 주목해야 될 섹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요. 최악의 실적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이른바 윤정학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2018년 4분기도 최악의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4분기가요. 이런 종목들은요. 더 안 좋게 나오라. 더 안 좋게 나와라. 예,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예, 더 안 좋게 나와라. 실적 더 최악으로 나와라. 왜냐하면 여기서 실적이 더 최악으로 나와야 모든 악재를 다 털고 턴어라운드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악재를 다 털지 않았다는 가정하 이 턴어라운드가 바로 나오지 않고 약간 횡보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바닥을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이 조금 일찍 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격이 조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중에 사면서 이 바닥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지에서 대표적으로 윤정학주 몇 개를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 종목들을 올해 1년 동안 쭉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면 분명히 이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갤럭시 10과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았어요 시세가. 그리고 이제 폴더폰 관련주도 괜찮았고요. OLED 장비 관련주도 올해는 반드시 최고의 종목 하나를 선정을 해서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월간지에서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OLED 장비 관련주 하나, 그다음 폴더폰 관련주 하나, 네, 이 정도는 꼭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경기 불황에도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 쓰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불황에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도 포트에 담아놓으면 좋겠죠. 그런 종목, 그런 개별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G 장비, 5G 장비주도 이제 포트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섹터 안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래서 뭐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배터리나 LG 화학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대장주고요. 당연히 대장주고 이 안에서 이 삼성 SDI나 LG화학의 이런 2차 전지나 뭐 다른 전기차 소재들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또 포트에 조금 주가가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인 사물 인터넷 분야.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VR, AR 이런 쪽이 있는데 이런 쪽은 뭐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는 이미 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정도 종목이 어 이렇게 뭐 다음에 그 모멘텀이 나올 때 이 정도 종목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쯤을 머릿속에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G 통신주는 아닙니다. 통신주는 올해 투자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왜냐? 계속 강조 드리지만 5G 시대에 그 5G 시대 그 5G 인프라 누가 투자합니까? 정부가 투자해 주나요? 아니죠. 통신 3사가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KT나 SK텔레콤, LG U+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 감소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어디다가 하죠? 네, 5G 장비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죠. 그럼 반대로 5G 장비 업체들은 통신 3사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5G 장비주에서 이제 통신 3사에서 그 투자를 받죠. 근데 매출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매출이 좋아짐으로써 5G 장비 그런 투자를 했던 통신 3사들이 그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해 나가겠죠. 그 시기가 올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통신주가 증권사에서는 뭐 5G 시대, 5G 통신 3사에 투자하라, 뭐 이렇게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기다. 네. 올해 통신 3사 주가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 기술적으로 봐도 작년에는 뭐 이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반대로 꼬꾸라지고 경기 방어주가 부각이 되면서 통신주가 5G 시대다 하고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지금은 뭐 LG U+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동 평균선과 주가가 어느 정도 간격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모멘텀 자체가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굳이 뭐 올해 투자를 통신주에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럼 언제 통신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뭐 빠르면 내년, 네, 그리고 내후년,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에는 통신 3사에 어느 정도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사례 종목으로, 뭐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턴어라운드 사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플레이어들이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다. 바닥은 심리로 잡는 건데 이 구간 자체가 과거에 저점 구간과 일치하는 구간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조금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큰 목표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선행 PBR 이 수치를 보면요. 과거에 가장 쌌던 삼성전자 이 주식이 가장 쌌던 구간이요. 2008년 이쪽이죠. PBR 1.1배. 그리고 이제 2011년 중순에 요 정도 가격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 정도 가격이요. PBR 수준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한 3, 4년 사이클 안으로 가장 싼 구간에 진입을 하네요. 그쵸? 네, 3, 4년 동안 가장 싼 구간. 그래서 뭐 이거 난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뭐 삼성전자를 매달 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매달 사는 방법도 있고 이 사이클을 안다면 3, 4년 주기 사이클을 안다면 3, 4년에 한 번 이 PBR 1.1, 1.2 구간에 몰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중장기 투자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2018년 말미 그리고 2019년 1월에 상승이 나오기 전이 삼성전자 주식은 가장 싼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블로그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은 지금 팔 때가 아니다. 네,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그때 뭐 어닝 쇼크 나왔었죠. 삼성전자. 네, 어닝 쇼크 나오면서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고요. 네, 목표가 하향 그리고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가장 싼 구간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죠. 하지만 지금 이때는 매도를 하는 구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을 넘어서 볼까요? 네, 지금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을 넘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해 있죠.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PBR이 1.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1.4 수준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이 PBR 1.1배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LG U+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죠? 기술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런 많은 매물들을 다 돌파를 했죠. 15년 매물을 돌파했습니다. 15년 매물. 네, 2015년도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 수급이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올랐다가 눌렀다가 올랐다가 지금은 누르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르는 단계다. 근데 이 구간이요, 지금 분기봉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뭐 6개월, 1년입니다. 6개월, 1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는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아마 올해 LG U 플러스도 상당히 긴 조정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도 2003년에 한번 0.78을 찍었고요. 2000 금융위기 때 0.77을 찍었고요. 2015년 뭐 경기 침체 이때 0.856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0.85배 미만으로 지수가 PBR 지수가 찍었죠. 그래서 좀 두껍게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주식을 팔고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 막 엄청 나왔죠.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갈 거니 뭐니 뭐 경기 침체니 뭐 엄청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뭐 조금 더 하락을 할지언정 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블로그에서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다. 리스타트.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비트코인처럼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는 무엇이냐면 영업 가치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열심히 벌어서 호주머니 속에 들어간 돈의 가치를 인정 안 하겠다. 오로지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최소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자산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1월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와 재료가 있지만 결국엔 자산 가치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왜냐하면 싸니까. 자산 가치 대비 싸니까요. 부동산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적정 가치가 1억이라고 하면 이미 뭐 8천만 원 수준으로 한국 지수가 가격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싸다라는 겁니다. 싸다라는 인식이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 명분으로 나온 거는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이 완화가 되어 주면서 조금 더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는 것이죠.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 그러나 주가가 쌀 때는 굉장한 공포심이 밀려온다.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비중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이 싸냐 비싸냐 이것만 일단 따지면 됩니다. 뭐 다른 뭐냐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미국의 뭐 금리 인상 무역 전쟁 이런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이 싸냐고 이것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분명히 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쌉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지금도 싸죠. 지금 가격이라도. 지금 이제 이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봉으로 볼까요?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눈치를 서로 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요. 그 박스권의 하단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박스권이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에 마지막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좀 길 겁니다. 박스권이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 얘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1월 증시가 크게 상승해서 살짝 올라왔을 뿐이지만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 그럼 코스피의 적정 주가를 따져본다면 평균이 지금 1.04로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1.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0 수준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1월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반기에 이제 증시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저를 많이 예상을 했죠. 그러나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예측이 빗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도 뭐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원래 증시 자체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의 마음을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마음도 내가 예측할 수가 없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저는 아직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미스터 마켓을 예측할 수 있으면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으로 예측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지. 이거를 뭐 정확하게 내가 맞추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미스터 마켓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 이 정도 파악하는 수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이후에 시장이 어땠죠? 굉장히 차가웠죠. 차갑구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별로 좋지 않구나. 모두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제 자산 가치나 영업 가치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업 가치 인정 안 하겠다. 너네 시장 오로지 자산 가치로만 인정을 하겠다. 그 수준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시황을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들이죠. 전업 투자자들은 매달 생활비를 주식 시장에서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장기 투자할 수가 없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의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한 달에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황을 매일매일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수급을 봐야죠. 거래량을 봐야죠.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뭐 기관이 얼마를 샀고 다 봐야죠. 근데 지금 많은 금융 시스템이 이런 전업 투자자들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직장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 투자들이 전업 투자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그리고 그게 주식 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주식은 도박이다, 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전업 투자자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까먹을 겁니다.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시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증시에. 그런 증권사들의 전략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황 정보 뉴스 수급을 매일 보고 투자하지 않으면 뭐 증시가 오르도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 반대로 이제 기업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증시가 급락을 하여서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다 빠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이럴 때 샀어요. 이 정도면 싸다 하고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더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 지금 손실 났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보다도요.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내가 분석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나도 싸게 샀는데 더 싸졌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 생각하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죠? 아니면 이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비중을 지키면 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내가 버틸만 하다. 그 정도 비중이면 내가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버틸 수가 있죠.
예.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를 하자.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을 팔고 싶지 않을 정도의 기업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업을 팔면 이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같이 그 슈퍼개미 박영욱 씨도 항상 그 얘기 하죠. 그런 기업들과 동행하라. 어떤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슈퍼개미들을 흉내를 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아서 저평가되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종목을 다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돈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어디 쪽에 수급이 쏠리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기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레버트를 발행하지 않고요. 이러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졌는데. 그렇게 소외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주가가 나중에 급등할 경향이 있죠. 밀린 숙제를 하듯이 급등합니다. 소외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과거에 대한약품이 그랬어요. 대한약품. 보시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주가가. 그 나중에 뭐 이런 기업이 있어? 이거 사업성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어마어마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엄청 흔들면서 올라가죠. 뭐 마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올라오죠. 나중에 결국 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매꾸로 간다. 나중에 급하게 가죠. 늦을수면 늦을수록. 이 기간이 1년을 넘었습니다. 실적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근데 그 대한약품처럼 안 오르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냥 이 기업을 믿고 이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믿고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가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마치 사람들의 성격과 외모가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뭐 무슨 기법이니 뭐 그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엄청나게 뭐 특히 이런 기법은 차트 기법이 많죠. 제가 나중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할 텐데요. 뭐 복잡한 차트 기법 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매물을 돌파하였느냐, 과거 매물을 돌파하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긴 추세를 보면 되는 겁니다. 긴 추세를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가를 싸게 잡는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만 익히면 돼요. 그 외에 다른 차트 기법은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수학을 하는데 사칙 연산만 필요한데 괜히 미적분까지 배우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법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 너무 바쁜 개인 투자자 뭐 회사 출근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공부해야 되죠. 도대체 주식 공부할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라고 해봤자 출퇴근 시간에 잠깐 시세 확인하는 거. 그 정도인 사람들이 무조건이라고 해도 되나요? 어쨌든 꼭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이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에 투자하라.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아서 저평가에 빠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물론 뭐 사업성, 경쟁력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지표들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PER, 그다음에 뭐 PBR, ROE, EPS,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거를 확인해서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요런 투자법,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대형주 투자법. 예. 대형주. 네, 대형주는 이미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대형주가 이게 크게 또 오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만약에 끝났어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왜 오르죠? 뭐 환율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환율이나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업황,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죠. 좋은 기업이라면. 근데 성장은 크게 이제 더 이상 더 좋아지기가 어렵죠. 대형주는.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요, 업황이 최악일 때, 예, 업황이 최악일 때, 그리고 환율 같은 문제, 예, 이런 것들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왜냐면 이거 다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업황이든 환율이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최악일 때, 예,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고 가정을 하는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도의 날에서, 예, 이 윤정학 씨가 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를 했죠. 예, 다시 국가가 망하는데 뭐 그렇다고 아예 없어 국가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턴 어라운드가 이제 좀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했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전방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업황을 공부하는 겁니다.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떤지, 뭐 건설 업황이 어떤지,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산업 분석이라고 하죠. 예, 이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 분석을 해도 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분석을 한다고 사실 그 방향대로 간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변수가 많아서 조금 투자하기는 어렵다. 예.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예. 대세 상승장에서 뭐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 뭐 턴어라운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뭐냐? 네, 경기 민감주,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른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하면 되죠. 네, 각 섹터의 1등 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선, 해운, 건설, 철강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네, 1등 기업이면 당연히 움직이죠.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로 집중 투자를 해도, 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대세 상장이 언제 어느 시기에 올 것이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사이클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이 전방 산업을 분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요. 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 워렌 버핏이든 뭐 한국의 슈퍼 개미들이든 다 이런 방법으로 슈퍼 개미가 됐습니다. 물론 뭐 수급이든 단타든 뭐 급등주든, 네, 뭐 그 레버리지 이빠이 있어서 뭐 10배 뭐 100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슈퍼 개미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운을 거기서 다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또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박영욱 씨든 이런 일반적인 슈퍼 개미들을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벌었던 방법으로 또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방식으로요. 네, 저평가된,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뭐 독점 기업이 뭐 이런 걸로 우량하기고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상승해서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뭐 몇백만 원을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속되려면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급등주, 테마주, 단타주로 뭐 몇백만 원 벌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네. 물론 뭐 돈을 벌어서 좋은 거죠. 하지만 그거를 지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벌었다 깨지고 벌었다 깨지고 벌었다 깨지고가 반복되는 마치 주사위 게임과 마찬가지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만약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적게 재미삼아 이게 투자하는 방법이면 또 모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실패할 종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처럼 지수 자체가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 뭐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다 떨어집니다. 그죠? 돈이 그냥 이탈을 하기 때문에 증시에서.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아서 되게 싸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들,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어차피 주가는 뭐 수급에 따라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과 차이가 크죠.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요. 관점과 인식과 마인드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뭐 기업도 좋고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이런데 뭐 증시야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 아니냐. 운이 좋지 않아 작년에 나빠지는 게 훨씬 나빠져서 그렇지 결국 또 회복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 개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이 그냥 내가 운이 없었어. 미스터 마켓 타이밍을 나라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렴하게 샀는데 괜찮은 가격대에서 샀는데 주가가 그냥 더 떨어졌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다시 좋아지면 내 종목은 내 종목이란 표현을 쓰죠. 내 종목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냥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면 오히려 아니면 돈이 좀 더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그대로의 기업이 가만히 있으면 단순히 증시 급락에 따라서 같이 오염돼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불안,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안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지에서 나온다. 나의 무지에서 나온다. 옛날에 그 앙드레 코스콜라니도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앙드레 코스콜라니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대다수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을 종목이란 무엇인가? 갑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말도 중요하죠. 갑에 휘둘리는 기업은 아무리 1등 기업이라고 해도 불안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갑인데 그 밑에 부품 제조사에서 1등 기업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현대차가 야 너네 요새 뭐 많이 컸다? 요새 내 말 잘 안 듣네? 바꿔버려요.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지금 뭐 무슨 1등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기업 중에 10년 동안 1등 기업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피역 회사에 있어요. 피역 회사에. 근데 현대차가 갑자기 이 기업이 아니라 다른 피역 회사에 물건들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 피역 회사가 현대차한테 무슨 밑보임을 보였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서히 2등, 3등 기업한테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1등 했던 피역 회사가, 예, 1등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 월등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기아차가 이쪽으로 줌을 넣으면서 위태위태해진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위태위태해졌다는 게 아직 시장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이제 개인 투자들은 이거 1등 기업이야, 1등 기업이야, 시장 점유율 뭐 완벽해 뭐 하고 이 기업에 투자하면 작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2등에서 3등 기업인데 현대차가 갑자기 1등 기업이 아니라 이쪽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첫 번째. 예, 그래서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이런 값에 휘둘리지 않는 기업이어야 되죠. 그쵸? 예, 아니면 차라리 값을 투자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렇게 뭐 물량을 바꿔도 너네 필요 없어, 난 다른 데 있어 하고 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쵸? 네, 이런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악의 실적. 예, 최악의 실적.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 여기서는 이제 눈치 게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해서 이제 턴 어라운드를 노릴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면 불안할 필요가 거의 없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기업의 매출이 그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매출이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기서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분명히 되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턴 어라운드가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섹터에 그 기업이 막 매출이 엄청나게 분산되어 있으면 턴 어라운드가 제대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업황이 개선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산업 분석도 필요합니다. 산업 분석. 예. 그래서 지금은 최악인데 내년에 이렇게 반등을 할 거다. 이 반등을 하는데 이 기업이 그 전에 설비 투자를 이빠이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은 비용으로 발생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황 개선과 함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노림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턴 어라운드가 실제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업황이 뭐 전 세계의 영향으로 부진에 딱 빠지면 이 메가리를 못 치고 다시 빠집니다. 예, 그래서 턴 어라운드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대한약품처럼 이런 종목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져. 실적 계속해서 좋아하는데 주가가 도저히 오르질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언젠가는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네. 나는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3번도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비중을 지켜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내가 이 종목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깡통이 나더라도 나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네, 이 정도 비중으로 투자하면 조금 빠져도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큼 박근이나 먹는 기업, 뭐 매출이 어느 정도 꾸준히 일어나는 기업, 배당도 꾸준히 주는 기업은 좀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지켜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의 대가들, 뭐 슈퍼개미든 어느 정도 주식으로 성과를 거두신 분들께 항상 앞으로 증시 전망 부탁드린다고 기자가 물어보죠. 증시 전망 그리고 그 증시 전망에 대한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증시 전망이요? 그거 왜 하나요? 그거 어차피 맞추지도 못할 거 뭐하러 하죠? 대응이요? 전 대응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거?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영욱 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자가 워렌 버핏처럼 운용자의 큰 투자 회사들은 자체적인 운영 인력을 운영합니다. 너는 뭐 예를 들어 조선업을 연구해봐. 너는 건설업을 연구해봐. 너는 내년도 경제를 연구해봐. 이렇게 운영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연봉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죠?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주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한테 맞는 투자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시황 이런 거는요, 전문 운용 인력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 예, 아니면 전업 투자자들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예, 주식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맞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직장 다니고 개인 사업 하면서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재테크로 접근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 네, 쉬운 투자 방법, 네, 쉬운 투자라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쉬운 투자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이 항상 올해는 뭐 장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뭐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이 하락하면서 저평가가 초저평가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가는 다시 회복하고 상승할 거니까 뭐 올해는 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도 내년을 더 기대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 투자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 네, 이런 워렌 버핏처럼 운용 자금도 없고 운영 인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주식 공부라고 해봤자 출퇴근 시간에 잠깐 시세 확인하는 거, 네, 이 정도인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뭐 단타주, 급등주, 상한가주, 상따 따라잡기, 수급주, 뭐 외국인이 뭐 들어온 뭐 종목, 네,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자. 예. 그리고 그런 종목이 올랐다고 내가 소외당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예. 그거 거기서 벌어서 다시 또 그런 방식으로 또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투자법들이 있는데 나는 평생 투자를 하면서, 네, 여러분도 주식 투자 평생 하실 거죠. 예. 평생 하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한 거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